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어제 사상 두 번째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이게 역대 처음으로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데 이제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의 이제 기준금리죠. 금리가 이제 기준이면 이것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 예금을 해도 뭐 이자 받아서 어떻게 생활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그렇죠. 하셨었을 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라면 5천만 원을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하면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이자가 붙어요. 이자 상당히 많이 받게 이제는 되는 좀 거죠. 느낌이 확 다가오시죠? 네. 근데 역설적으로 반대로 지금 이제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뭐 영끌에서 집을 사신 분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부담이 또 늘어난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자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각 기업들도 자신들의 행동을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잖아요.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걸 은행에 놔둬도 이만큼 돈을 주는데 내가 이걸 갖고 어디에 써야 되는데 이게 과연 쓸만한 것인가 한번 더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기업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그 지금 현재 이렇게 그 한국은행이 50bp 금리 인상을 한 상황들을 보게 된다라면 9월달 소비자 물가가 5.6%예요. 지난달에 5.7%였는데 지금 뭐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심지어 모 라면 회사는 몇 년 동안 라면값 안 올린 걸 자랑을 하셨는데 그걸 이번 달에 올리셨거든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금자들 이제 노후 생활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에게는 조금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대출금리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주담대가 연내 8%대 이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장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가구가 뭐 38만 가구에 달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좀 이렇게 취약계층, 취약 차주를 위한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요? 마련이 돼야 되는데 사실 딱히 뭔가 대책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창용 총재가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네.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 이자 부담도 늘어나는데 네. 라고 했더니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 수장으로서의 답변은 뭐였냐면 다중채무자, 저소득자,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과 이 부분 인상적인데 1%에서 2%대 금리가 10년 갈 줄 알고 많은 빚을 내 부동산을 산 젊은 신혼 가구들에게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네. 라면서 어려움은 공감은 한다. 하지만 나는 중앙은행의 수장으로서 네. 지금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때다라고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거 보면은 그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금리를 올리는데 주저하기보다는 이거는 정부가 할 일이잖아요. 그건 뭐 어떤 복지망을 통해서 정부가 할 일이고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뚜렷한 대비책이 있냐라고 놓고 보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선제 대비책으로 해서 사전 조사부터 하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계층이 노출돼 있는지, 이자 부담이 감내할 수 있는 가구, 그렇지 못한 가구를 일단 구분도 잘 안 돼 있거든요. 현재 일단 그거 구분을 해서 구분부터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뭔가 대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부터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야가 이제 민생 을 위해서 추가 입법, 정책 조율 다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드린 말씀이 모두 추상적인 얘기일 뿐이고요. 일단은 이제 금리가 아까 그 이창용 총재 말에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대, 2%대 금리가 10년 갈 줄 알고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고금리 시대에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걸로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나 아니면 리스크 관리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고금리 시대의 투자 스타일 어떻게 해야 근데 될까요? 이거를 일단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최고 아닌가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뭐 주식도 그렇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택을 이제 사셨던 분들은 주택가격이 올라가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무주택으로 있어야 되느냐 해서 무리해서 하신 분들도 있고 그게 이제 옳다 그러냐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한 가지 이번 한국은행 총재님의 발언에서 보면 네. 분명 본인이 선을 걷다라는 거예요. 과거와는 다르게 정부와 스텝을 안 맞지. 이건 정부가 할 일이지. 나는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보겠다. 가계부채 때문에 내가 결정을 미루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네. 38만 가구가 전체 대출의 한 3.2%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액으로 보게 된다면 금융부채의 6% 정도 돼요. 그래서 대략 한 69조 4천억 정도가 요 38만 가구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이 현재 지금 금리를 50bp번을 올렸을 때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전체 가계 대출의 이자 부담 한 6조 정도가 늘어나요. 근데 요 38만 가구에 늘어나는 부분들이 월 26만 원 늘어납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32만 원 정도 늘어나지만 이거는 이제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감내 못하는 부분들은 월 26만 원이 늘어나는데 자, 월 26만 원을 가지고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26만 원이라는 돈이 추가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이냐 아니냐 논쟁으로 봤을 때 네. 절대적으로 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주저스럽죠.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할 정도라면 네. 레버리지 효과가 너무 크게 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DSR 비율이라든지 DTA 비율로 봤을 때는 이분들은 여기에 이미 다 찬 분들이에요. DSR 기준으로 봤을 때 40%가 다 찼고 DTA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자산 대비 부채를 봤을 때 100%가 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분들이에요.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행 총재님의 발언이 맞아요. 정부가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행이 할 일은 일단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물가고 또 하나는 환율. 근데 앞으로 미 연준이 11월에 한 번 더 기준금리를 결정하잖아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테고 그러면은 환율도 또 오르지 않을까요? 환율 오르는 부분에 거 아닌가요? 대해서도 총재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지금 있는 현상이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좀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나름대로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저는 총재님 발언 중에 몇 가지 의미 있다라고 보는 게 외환 쪽의 우려감을 한국은행 총재께서 속내는 그렇다 하더라도 겉으로 우려스럽다라고 발언하는 순간 환율 시장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영국도 그런 것처럼 경제 수장이 지금 우리 환율이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순간 심리는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신경 안 쓴다. 이거는 뭐 글로벌 상황이고 우린 버텨낼 수 있다. IMF 안 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강한 믿음을 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플러스예요. 하지만 금리가 역전이 되면 네. 이 부분이 쉽게 내려오지는 않겠죠. 네.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랑 우리랑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3%고 미국이 3.25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번에 75bp 금리 인상 뭐 기정사실화되는 거죠. 네. 그러면 4대 3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4대 3이 이제 다음 달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우리 체력으로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1996년서부터 2001년 사이에 금리가 1.5% 정도 벌어졌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도 약간의 자금 유출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 그 이하로 끌어간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방침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계산이 나오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내년 그러니까 올 연말에 지금 이제 4에서 또 25bp 올리니까 4.25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한 번 남은 금통위에서 네네. 금리를 어떻게 올릴까요? 또 50bp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환율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 금리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라는 쪽에 방점을 찍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는 올 여름 전까지만 해도 물가 안정에 이제 무게중심을 줬는데 네. 이제는 금리 격차를 벌리지 않겠다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라면 앞서 얘기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기준금리가 벌어지게 되면은 당장 우리 서민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라면 자금 시장의 동향을 살펴봐야 되겠죠. 선진국인 미국의 금리가 더 높다라고 본다라면 미국으로 돈이 가겠죠. 우리 갈 수 있죠. 근데 지난번에 김대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본 상황을 놓고 보면 꼭 그런 자금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결국 자금의 성격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나온 그 주식 자금계를 보면 9월 25일 이후에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요. 소폭이나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죠. 단지 이제 서로 간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환율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환율이 움직여서 결국 우리가 원화가 약세를 펼치면서 지금 1,400원대 중반을 넘어서게 된다라면 수입 물가가 늘어나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서민분들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창용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빅스텝이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 확대에 대한 우려를 완화해서 외환 부문 안정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해서요. 네. 환율 부분을 약간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격차를 지나치게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기준금리를 지금 올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IMF가 보고서를 냈죠. 내년 한국 성장 전망치를 2%로 다시 또 내렸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부총리는 조금 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는 했는데 외환 위기까지는 아니다. 마음이 놓이지가 않거든요, 사실. 정말 경제에 큰 위기가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정말 맞나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외환 위기가 이제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죠. 네. 지금 영국도 그 과거 IMF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저렇게 크게 흔들리는 거고 우리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네. 저도 외환이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해외로 못 나간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결혼했는데 그렇군요. 그때 외국 나가면 역적이라서 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던 네. 어떻게 피해자인데 아무튼 이제 이게 IMF가 내년도 경제 전망치를 2%대로 낮췄는데 그 사이클을 보면 살짝 그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2달의 경제 성장률을 살짝 높였어요. 근데 올해 경제 성장률을 높였다. 살짝 높였다가 내년에 확 낮췄어요. 그게 뭐냐면 네. 결국 지금 이제 얘기한 환율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로 앞서 얘기한 소비자 물가가 5% 정도 되니까 소비자 물가가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다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경기가 하강 사이클로 들어가니까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들었다 떨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네. 경제 전망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하고 이제 뭐 무역 수지랑 경상 수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네. 여전히 우리는 지금 뭐 한 4천억 불 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다루긴 했습니다만 통화 수합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그 실질적인 경제 주체 그 결정권자분들은 통화 수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반대급부도 있어야 되니까. 그 대신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빌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과거에 외환위기라는 단어를 썼을 때와는 상황이 확연히 다르다. 이 점은 정말 확고히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IMF가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내년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경기가 기본적으로 둔화 국면으로 진입 초입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내년엔 더 힘들어지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준이 어쨌든 간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 긴축 기조를 이겨갈 거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외환 위기 우리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보니까 그 우리 외환 보유고가 8월 말 기준으로 4,364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세계 8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난 1분기,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아마 이게 급격하게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환율 방어에도 나서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그러면서 그리고 약간 그 정부 당국자들이 나와서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그렇죠. 하는 모습이 네. 인터넷 같은 곳 보면 이렇게 짤로 돌아다니는 게 그 외환위기 직전에 정부 부총리가 경제장관이 했던 말과 이렇게 약간 오버랩이 되면서 믿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돌고 있는데요. 네. 좀 보셔야 될 거는 아까 그 정부 당국자들도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가 순대외 금융자산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보유액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해외 채권, 주식, 부동산 등 해외 묻어놓은 자산 있잖아요. 네. 그걸 만약에 한국으로 다 가져왔을 때 그걸 네. 환산하면 얼마냐라고 봤을 때 1분기 기준으로 6,960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는 각각 마이너스 729억 달러, 마이너스 1,777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는 해외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팔아도 이게 바닥이 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버틸 체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지금 요새 워낙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벤 버냉키 전 의장도 전 세계 금융시장의 경고음을 또 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이게 이제 뭐 지난주 제가 달았던 그 유엔의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라면 네. 파월 의장이 저는 하는 일이 100%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밖에서 보는 건 또 다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요지는 뭐냐면 전 세계 금융 위기를 곳곳에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약한 고리가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튀르키예라든지 몇몇 국가들의 이제 상황들이 녹록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특히 이제 천연가스 문제도 또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흥국 그리고 이제 환율 문제 때문에 지금 킹달러라는 단어를 이제가 이제 공식화됐죠. 킹달러로 인해서 신흥국에서 이제 환율 우리처럼 이제 1,400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달러 유출을 또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같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이아몬드 교수 이름이 참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분도 또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밖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파월의 어떤 상황이 과연 통할까? 이게 근본적인 의구심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8%대의 물가 상승률을 2.5까지 끌어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네.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는 건 사실이지만 과연 이게 오를까라는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도출이 되는 거죠. 지금 근데 8%인데 2%대까지 가려면 정말 갈 길이 혹자는 한 멀은데 10년도 이게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10년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사례입니다만 제가 이제 코로나 때 몸무게가 3자리까지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한 확진자셨네요. 절반을 지금 이제 살을 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경제 상황이 그런 거죠. 이게 그때는 이제 사람한 나라라고 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전세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막 그냥 돈을 풀어서 풀었죠. 죽지만 말고 경제가 살아나라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경제가 살아나니까 그래? 그러면 너 이거 돈 과잉으로 동맥경화가 걸려 살을 빼.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살 빼보셔서 아시겠지만 살 10kg 뺀다라는 건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빼야 될 살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시면 지금 상황이 단순하게 끝났다라고 보고 하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더디게 빠지더라도 일단 빼야 된다. 천천히 지금 가더라도. 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맥경화가 걸리는 거죠. 돈맥 경화. 예. 어쨌든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경고음을 막 곳곳에서 막 삐용삐용 울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경제 상황이 과거 외환 위기, 금융 위기 때와는 다르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죠. 두 분이 그 부분은 말씀해 확실합니다. 주셨습니다. 저희가 1부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2부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요. 두 분 팬덤이 워낙 막강하시니까 제가 여기 편승을 좀 해보려고요. 02로 오는 전화가 오면 뭐라고 하면 되는지 먼저 우리 차영주 소장님이 보여주시죠. 일단 잘못된 예는 뭐냐면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차용주를 듣는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듣고 있다. 네. 제 이름 빼고 대답을 하셔야 올바른 정답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최휘의 이름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네, 뭐라고 하면 되는지 고란 우리 기자님도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듣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특히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반도체 업계 매출 1위 자리를 대만의 TSMC에 뺏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삼성이 다시 1인자를 탈환을 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반도체도 이제 TSMC 매출 구조로 놓고 본다라면 뺏겼다라는 게 충격적이지만 네. 서로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메모리의 강자고 TSMC는 시스템 반도체 우리가 비메모리라고 불리우는 시스템 쪽의 강자죠. 근데 메모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게 우리가 이제 PC라든지 특히 이제 서버용으로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다양한 품목들의 반도체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통 그동안 이제 서버용 D램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다가 이게 이제 다 멈춰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각 기업들이 전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멈칫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버용 D램 쪽에 매출이 급감을 했어요. 서버용 D램이 메모리. 메모리 건가요? 쪽이죠. 그러니까 메모리 삼성전자의 주 플레이. 주력이 되는 거죠. 주력인 네, 거. 그렇게 되는 거고 시스템 쪽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다양한 앞으로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 다 시스템 쪽이기 때문에 TSMC의 이제 매출 구성이 돋보였다라는 거죠. 삼성도 물론 이쪽에 있어서의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 50%를 TSMC가 담당하고요. 네. 17%를 삼성전자가 담당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 매출에서는 그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꼭 이게 나쁜 것만 아니라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걸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현재 경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인 TSMC는 잘 나가고 메모리 위주인 삼성전자가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 더 걱정이 되는 게 네. 오늘도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중국이 우리의 유일한 경쟁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중국에 대한 경계 의식을 더 높이는 건데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고강도의 반도체 자국의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는데 중국에서 생산한 거 미국으로 수입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 제재에선 예외적인 허가 절차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배제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통제 수위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실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대비와 경계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근데 미국도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자꾸 예외를 두겠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좀 다르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외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도체는 계속 니네는 좀 우리가 예외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랑 SK는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면 미국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이게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네. 그렇게 생산하는 업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옥죄게 되면 미국도 이제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 바이 건에 대한 어떤 그 허가를 득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다뤘던 FDPR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나라의 생산 설비를 생산하는 것도 미국이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요 그 생산 그 반도체 그 장비들이 설계가 미국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면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장감을 줘서는 안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 미국이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여기에 예외적으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 유예 조치를 해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1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1년 안에 우리 기업들도 어쨌든 대책을 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1년 유예지만 또 그다음에 또 유예가 되고 하겠지만 어쨌든 연장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는 이제는 거의 뭐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다 이제 미국에 투자해라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미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고 이제 아마 거기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아마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무조건 금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시간을 버는 거죠. 빨리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 지으라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미국이 계속해서 좀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인데 그만큼 중국이 미국의 위협적인 정도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옛날 역사도 보면 중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또 호령했었던 시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이제 뭐 일부 그 미래학자라는 분들이 결국 중국과 미국이 싸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설마 저렇게 강한 미국을 중국이 싸울까?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러시아랑 이제 냉전 시절이었는데 근데 결국 지금 중국의 이제 G2라는 단어가 이제 공식화됐고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여기 이제 또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위안화를 이제 그 전 세계 결제 통화로 쓰겠다라는 그 노력도 좀 했었어요.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지금 이제 뭐 사우디도 저렇게 말을 안 듣는 상황인데 중국을 여기서 옥죄지 않는 이상 자신들의 입지는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들 충분히 위기의식 느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겠네요. 머지않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제가 너무 네, 멀리 갔나요?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말 나온 김에 중국 이야기도 좀 이어서 해볼게요.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인민영수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칭호가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는 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인민영수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한자로 쓰여진 거를 한글로 하니까 좀 어폐가 있지만 지금 9,600만 중국 공산당원의 어떤 수장이다 뭐 이런 의미래요.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쓰여 왔었던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덩샤오핑 이제 등소평 그분이 77년도부터 이거를 쓰지 말아라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안 쓰고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걸 썼었어요. 네. 그 전에 이걸 썼었는데 이제 45년 만에 이제 부활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은 이제 그 상당히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칠중전에 이제 20대 교회가 이제 16일 날 열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이게 칭호가 공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시진핑 주석이 과거의 어떤 사례, 그러니까 이제 3년임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례를 이제 깨고 네. 3년임을 함으로써 본인의 이제 입지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영웅화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본다라면 시진핑 주석의 이제 어떤 권력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시진핑이 이번에 3연임이 확정이 되면은 중국이 코로나 봉쇄 조치를 조금 완화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던데 우리로서는 참 기다렸던 소식 아닌가요?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중국인 만큼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야 우리한테도 좋으니까요. 이거 뭐 기대해 볼 수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이 이른바 시진핑 주석이 영수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3년이 넘어서 종신집권까지 노릴 때 가장 리스크 요인은 뭐냐면 네. 당 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가장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경제 실적이 갈수록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제 잘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두 번째가 이제 무관용 제로 코로나 정책인데 이게 중국 민심을 지금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너무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좀 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봉쇄 뭐, 조치를. 예, 기대감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성공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좀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5년 임기가 이제 일단 보장 받으시는 거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계속하는 문제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5년은 일단은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5년의 초임이기 때문에 3년임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또 힘이 좀 빠질 가능성을 배제해서 지금은 이제 가장 힘이 강력할 때죠. 네. 가장 강력할 때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경제도 좀 만만치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도 이제 다음 달이면 중간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은 이제 자주 바뀌지만 본인이 5년을 이제 보장받은 상황이라고 놓고 본다라면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이게 개인적으로 좀 무섭다라고 하는 게 미국은 지금 계속 중국을 때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모든 법안에서 때리고 있는데 네. 중국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없어요. 어떤 미국을 미국을 향해서 받아치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미국이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때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중국이 또 반발한다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우회적인 경제 제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국채를 판다라든지 뭐 이런 행동들을 보일 텐데 전혀 지금 미동조차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네요. 저는 이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조금 좀 이런 말을 하면 어폐가 있지만 누군가를 계속 때리면 저쪽이 쓰러져야 되는데 가만히 넌 때려놔 난 가만히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이제 앞서 얘기한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치포 동맹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딱 말로만 하죠. 지켜보겠다. 어디 뭐 해봐라. 직접적인 경제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액션은 없고.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의 법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중국이 어떤 것들을 쑥쑥 들고 나올 때마다 우리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고 선택의 기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지금은 같은 경우 우리가 미국 쪽으로 좀 기울고 중국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지만 이제 중국이 또 다시 미국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선택해라라고 한다라면 저희는 정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 주석이 3년입을 하고 넘어서 종신집권까지 간다는 얘기는 위대한 중국이라는 제국을 다시 건설하겠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제국 아래로 포섭할 수 있는 국가들, 뭐 제3세계 국가들 이미 다 중국 밑으로 들어와라 한 상황이고 일종의 러시아와는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인도와도 친하게 지내면서 미국 그리고 중국을 위시한 양분으로 이제 블록화돼서 경제가 돌아가게 됐을 때 우리나라로서는 무서운 게 줄 서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니까요. 이쪽에서 해야 되나 저쪽에서 해야 되나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3년이 가까워지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까 봐 지금 두려운 거죠. 네, 이게 정말 중국과 미국 어느 쪽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출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정치 지도자분들이라든지 경제 정책 전문 이제 그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럽으로 가볼게요. 유럽 중앙은행이 금융시장 불안을 참 잡기 위해서 긴급 채권 매입을 발표를 했었죠. 지금 상당히 지금 영국이 불안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국채 매입 지원은 없다라고 영국 중앙은행이 발표를 하면서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게 정말 발표대로 이 지원이 14일에 끝나냐 아니면 연장되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애초 이게 시작이 된 게 영국의 감세 정책이었잖아요. 사실 저는 여기까지는 잘 알겠는데 그 뒤에 영국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했다라는 내용부터는 혼란스러워요. 이 서사를 먼저 간단히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69조 감세안을 이제 터뜨렸습니다. 감세안을 이제 터뜨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이 감세라든 재정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더 재정 적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파운드가 이제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영국의 어떤 상황인데 우리도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영국도 이제 그런 각 나라들이 각 국민들을 위한 연금 갖고 있는데 영국에 이제 자신들의 채권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연금도 우리 국채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담보로 해서 파생 상품에 연계돼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국채 가격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 파생 상품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생 상품이 청산돼 버리면서 국채가 이제 팔려 버릴 가능성이 생긴 거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오늘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반대매매 불안감이 내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제 청산에 대한 그런 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려 100조라는 돈을 쏟아 부어서 국채를 사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긴 했는데 네. 딱 선을 걷죠. 우리 14일까지 하기로 했고 더 이상 연장 없어. 더 안 사주겠다. 더 안 사주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시장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만이라 좀 해달라라고 좀 얘기를 했었던 상황인데 그러면 그쪽도 투기적인 거래를 한 것을 살려주는 셈이 되잖아요. 앞서 우리가 일부에서 다뤘던 주택과 관련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라고 한다라면 네. 서로 간에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영국은 선을 분명히 거서 우리가 흔들렸었던 것들은 조금 완화시켜 주지만 네. 근본적인 문제까지는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금융시장은 좀 긴장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국이 그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어쨌든 여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냥 그 비근한 예로 그냥 그렇게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네. 영국판 리먼 사태다.
이제 미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떻게 보면 리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번에 영국에 있는 연기금들의 파산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아쇠를 당기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효과를 낼 거다라고 이제 전망하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14일까지만 산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14일이 내일인가요? 네, 그러네요. 내일 내일입니다. 금요일이죠. 내일입니다. 네. 아, 참 두려운 금요일이 될 것 같은데 그 앤드루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딱 3일 남았어요. 그만 끝냅시다. 이렇게 며칠 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발언이 이렇게 무섭게 들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금융위기가 정말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오늘 밤 미국의 CPI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이제 마감이 되면 참 여러 가지 좀 힘든 주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줄줄이 지금 빅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인가요? 내일 밤에 오늘 밤 CPI입니다. 오늘 밤 9시 반에 우리 CPI 시간으로 발표. 오늘 저녁 9시 반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또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여기에 또 우리나라 기준금리 속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은 또 에너지 대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유럽연합이 내년 여름쯤에 가스 공동구매에 나선다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러시아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금 이제 독일 쪽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쪽이 있으니까 니네가 구매하겠다면 열어줄게 지금 이제 이런 뉘앙스의 발언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편에서는 러시아도 이제 가스를 좀 팔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 뭐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근데 네. 러시아는 거의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한제 도입은 안 된다라고 했고 러시아는 일단 오펙 플러스를 통해서 한 방 날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유를 찾으면서 그래 니네가 이제 원하면 우리가 줄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EU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그거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EU가 천연가스를 공동 구매하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독일이라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크게 두 개잖아요. 북유럽과 이제 밑으로 가는 라인인데 서로 이제 그걸 이제 잠갔다 넣었다 하니까 네. 공동 구매를 하자라는 측으로 해서 이제 공동 구매라는 것은 수입원 다변화입니다. 러시아 쪽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번에 뭐 우리가 얼마 전에 아랍에미레이트하고도 이제 독일이 이런 것들을 했고 지금 알제리 쪽에도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북아프리카 쪽에 네.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언급드린 그 정치적인 문제인데 뭐 베네수엘라도 지금 풀어주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알제리 문제만 또 풀어주게 되면 거기 또 천연가스 라인을 깔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서로 지금 러시아는 유럽의 이런 공동 행태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고 EU는 내년 어쨌든 내년 겨울은 모르겠고 내년 여름까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게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가스 공동구매라는 게 가스관 잠궜다 풀었다 하도 이거를 치사하게 무기화를 하니까 지금 장군건 아니고요. 네. 고수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고수한 얘기하지만 거예요. 예. 저희는 그렇죠? 이제 공식적인 그렇죠. 얘기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고수입니다. 예. 네. 어쨌든 이렇게 러시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 수입처를 좀 다각화하자라는 게 공동구매라는 의미군요. 근데 에너지 대란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요? 혹시?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천연가스 특히 이제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 같은 경우 이게 상당히 이제 올 겨울은 어떻게 좀 뭐 다행해도 이제 벌써 난방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넘어가는 수준이고, 올 겨울은 버틸 수 있지만 올 겨울은 이제 지금 뭐 저도 이제 불 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난방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이제 내년도가 문제인데 지금 이제 유럽도 보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간에 이제 에너지와 전기를 주고받는 거 이런 협정을 맺었고 독일 같은 경우 앞서 얘기한 아랍에미리트와의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지금 전쟁 터지기 직전부터 건조됐던 LNG선들이 내년도에 또 대규모로 이제 바다로 뜹니다. 그러면 당장 이제 미국이 유럽 쪽에 에너지를 천연가스 주겠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뭐 하나의 또 대비책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게 된다라면 내년도에는 지금과 같이 어떻게 보면 올해는 이제 갑작스럽게 일이 터진 거고요. 충분히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저희가 없어서 이거는 정말 짧게 이 바이든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 이 유가에 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랑 앞으로도 계속 잘 지내야지라고 이제 사우디를 협박하는 건데 문제는 미국의 말발이 과거처럼 먹히지 않는다는 네, 거죠. 파워가 없죠. 파워가 약해졌죠. 없다는 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거잖아요. 이제 유가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뭐 이제 군인들 빼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라서 한번 힘겨루기 시작될 것 같고 그러면 사우디의 네옴시티 문제는 한번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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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고란 경제전문기자 차영조 와이즈 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